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서명한 계약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명단에 일론 머스크는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가 세계에서 제일 큰 AI 계약 자리에서 빠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스케줄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판이 다르게 짜여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어느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를 두고 여당 안에서까지 몸싸움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400조 원짜리 공장을 받았고 누군가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외쳤습니다. 1375조 원짜리 해외 계약과 400조 원짜리 국내 공장 배분, 이 두 장면이 같은 정부, 같은 한 달 사이에 벌어졌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마치 잔치상은 화려한데 그 잔치상을 차린 부엌에서는 형제들끼리 숟가락 개수를 놓고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숫자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 명단에 왜 특정 인물과 특정 국가만 들어갔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과가 정말 대한민국 전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도시는 받고 어느 도시는 지도에서 지워졌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뼈아픈 질문인데 이 계약이 실제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첫 번째 질문, 이 초대 명단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6년 6월 29일, 정부가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국민보고회에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묶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 엔비디아, 오픈 AI, 엔트로픽, 브로드컴씨 이 5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마치 국내에서 짜놓은 판을 그대로 들고 나가 해외 세일즈에 나선 모양새였죠. 실제로 이 서밋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 6건의 전략적 협약이 체결됐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씨 이 5가지 화상으로 참여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협약 내용을 뜯어보면 숫자가 더 구체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2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파운드리 협력을 맺었고 SK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과 5년간 7,500억 달러, 약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을 텄습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로부터 최대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과 최신 GPU 베라루빈 시스템 우선 배정을 약속받았고 엔트로픽과는 국내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와도 기존 울산 데이터 센터를 발판 삼아 사업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은 데 이어 글로벌 투자사 브루필드와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조 6천억 원 규모의 AI 팩토리를 짓기로 했고 삼성 SDS는 엔트로픽과 손잡고 클로드 기반 기업용 AI 서비스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협력의 총합이 약 5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와 GPU 200만 장에 이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옆 나라들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대만은 이미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엔비디아 GPU의 99%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AI 산업의 숨통을 쥐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 하나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22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왕국 재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2월에는 정부기관이 별도로 9,450억 원을 직접 출자해 최대 주주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못한 적자 회사에 국가가 이 정도 베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 아닐까요? 미국의 사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아이디어와 설계는 최고 수준이지만 이걸 실제 칩으로 대량 찍어낼 공장은 부족합니다.
두뇌는 있는데 손발이 없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 한국의 위치가 나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뇌와 한국의 손발이 만나는 접점, 정부는 바로 그 접점을 정확히 찔러 들어간 겁니다. 이번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힌 표현을 빌리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도는 얼마나 안정적일까요?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이 판을 흔들 변수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중국이 자체 메모리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입니다. 실제로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는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을 2025년 이후 한 자릿수 초반에서 8%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끌어올렸고, 기업 공개를 통해서도 6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해 생산 능력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후발주자가 조용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저만치 앞선 선두를 노려보는 모습이죠. 둘째,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느냐입니다. 만약 대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 말고 마땅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쥔 매우 예민한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유럽 쪽 상황도 잠깐 짚어볼까요? 이번 대통령의 순방 마지막 행선지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다만 이번 프랑크푸르트 일정에는 독일 정상과의 회담은 잡혀 있지 않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차,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동포 간담회 위주로 짧게 들르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만큼 이번 순방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나 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은 반도체 자체 생산력에서 한국이나 대만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협력 파트너에 가깝지 경쟁자는 아닙니다. 결국 이번 라운드의 진짜 경쟁자는 대만과 중국, 그리고 재기를 노리는 일본, 이 세 나라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지금 이 장면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도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 사이의 그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당시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NEC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시대가 왔다고 축배를 들 때 미국은 조용히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시켰습니다. 일본산 반도체의 가격과 수출을 강제로 통제하는 내용이었죠. 그로부터 몇 년,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온 배경에는 국가 간 힘겨루기 속에서 일본이 밀려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이 그 이후 무려 30년 넘게 이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놓친 주도권은 그만큼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엔 한국이 그 압도적 1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그때 미국 역할을 할까요? 대만과 중국이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980년대 일본이 그랬듯 지금의 압도적 1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건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이 승부를 갈랐지만 지금은 국가 안에서의 갈등 관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역사는 여러 번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내부의 균열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자라고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성과가 정말 전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성과의 첫 균열은 지역 간의 정면 충돌에서 드러났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직후 정부는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전공정 공장을 배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서남권에 400조 원 규모 클러스터를 짓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대구시장 당선인과 경북도지사가 직접 국회로 달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경북도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광주 전남의 첨단 패키징 시설 조성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까지 그쪽으로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왜 호남이었냐는 질문 아니었을까요? 정부 쪽 논리는 뭐였을까요? 전력과 용수, 협력업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측은 정확히 그 부분을 다시 되물었습니다. 전력과 용수 여건을 정말 제대로 따진 게 맞느냐고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태도 반전도 나옵니다. 비슷하게 대규모 투자를 받은 부산, 울산, 경남은 대구, 경북만큼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대구, 경북만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LG가 영남에 9.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작 대구, 경북에는 이렇다 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영남권인데 왜 반응은 이렇게 갈렸을까요? 갈등은 여당 내부로도 번졌습니다. 전남 광주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전북에서 소외론이 불거졌고 여당 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 프레임을 두고 우리 편 맞나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투자에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였다면 갈등의 수위가 이미 위험선을 넘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싸움에서 제3자로 밀려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무 지역에도 속하지 못한 아예 후보지 명단에서 빠진 지자체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항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국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어느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느냐를 놓고 지역들끼리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상황. 이게 정말 국가 전체를 위한 그림일까요? 아니면 각자 도생의 시작일까요?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하루 수십만 톤의 초순수, 그러니까 극도로 정제된 물이 필요한데 기존 산업단지의 물 수요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초대형 팹을 유치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호남 쪽에서는 인근 저수지에서 하루 130만 톤 이상의 물을 끌어와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실제 후보지와 기존 정수장 사이의 거리 문제까지 따지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을 넘어 전력과 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한나란 씨의 한 목소리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지역구가 다른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만큼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들은 정부 역할이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데 있지 특정 지역을 정해주는 데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주장에 정부는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대라면 기억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당시에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발할 통로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대구, 경북과 전북이 국회로 달려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그때보다는 분명 달라진 장면입니다. 다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실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국내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대자비가 있습니다. 이번 국민보고회 방식을 두고 나온 비판 중 하나가 1970년대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 모델을 그대로 닮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대기업이 실행하는 방식,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중화학공업 육성이었고 지금은 반도체와 AI라는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리듬으로 돌아온다는 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작 국내 발표 현장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국민보고회라는 화려한 발표 형식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실제 정치 셈법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보고회에는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부총리급 장관 5명과 정부 참모진까지 총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사업만 전담하는 직속 담당관을 따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지역 주민들입니다. 실제로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이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AI 데이터 센터 550조 원까지 더해 1000조 원이 넘는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이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공식 발표는 국민보고회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절차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이 괴리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마치 초대장에는 전 국민 잔치라고 적어놓고 실제 입장 명단은 이미 정해져 있던 셈이죠. 시민사회 쪽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집니다. 개발이 정말 지역 주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돈이 있는 쪽이 개발의 풍요를 가져가고 원주민들은 삶터가 사라지거나 오염된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 속 그래프와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하루하루 사이 이 거리는 누가 좁혀줘야 할까요?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흐름도 이 논쟁에 겹쳐집니다. 대규모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 센터는 그 자체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모하는 시설입니다. 개발이 곧 성장이라는 20세기식 공식을 기후 위기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지 이 질문 역시 화려한 발표 뒤에 조용히 묻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갈등과 의문이 쌓여가는 동안 정작 해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시선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서밋과 9,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소식을 두고 글로벌 AI 인프라 확산의 신호탄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국내 시민사회 쪽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외신 보도와 국내 개발 절차를 향한 싸늘한 시선.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이 싸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내에서만 갈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 쪽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의 제일제경은 한국이 향후 20년에서 30년의 구군을 AI에 걸었다고 짚었고, 중국의 한 대외경제 연구자는 이를 두고 미래를 향한 국가적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만 쪽에서는 대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이번 투자로 양국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 내다봤고, 오히려 이게 대만의 첨단 공정 연구 개발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TSMC가 가진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서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폭스콘 부사장 출신의 한 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구상이 사실상 대만 과학단지 모델을 모방한 것이라는 날 선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작 가장 초조한 쪽은 일본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중국과 대만,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도 정작 일본은 들르지 않자 일본 언론은 라피더스와 TSMC 유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AI 생태계 중심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로 미국 쪽 반응은 확실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젠슨 황이 이번 협력을 두고 지금이 한국의 황금기라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전했고, 엔비디아는 이 서밋에 맞춰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데이터 센터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엔트로픽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의 이 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잔치 같은 국제적 관심과 국내에서 벌어지는 지역 갈등,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결이 다른 반응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한 계약과 시끄러운 갈등 뒤에서 실제 돈은 누구에게서 나와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이 판의 진짜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을 실제로 돌리려면 국내에서 먼저 감당해야 할 청구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경고 신호는 전기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돌리려면 2040년까지 27.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설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신형 원전 20기를 새로 지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원전을 전부 합쳐도 26기인데 이 프로젝트 하나가 그 전체와 맞먹는 전기를 더 요구하는 셈입니다. 마치 이미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물을 2배로 더 받으려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걱정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숫자를 감춘 건 아닐까요? 송전탑과 변전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송전망 사업 54개 가운데 20개가 이미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큰 목표를 발표해도 정작 전기가 지나갈 땅의 주인이 반대하면 공사는 멈춥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 설계도는 완벽한데 정작 땅을 파는 삽질은 시작도 못한 상황과 같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삼성과 SK가 계획한 투자만 1,800조 원,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의 3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이 실제로 공장 가동까지 이어지려면 정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환경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주민 수용성 문제가 오히려 발전 설비 규모보다 전력 경쟁력 자체를 좌우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다른 걱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가 AI와 반도체에 베팅하는 흐름 자체를 두고 정작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AI 시장에는 거품이 있고 누군가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현실의 삽질, 그리고 시장 저편에서 들려오는 거품 경고음까지 이 세 가지 간격은 대체 누가 메워야 할까요? 여기에 더해 국제신용평가 관점의 시선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대만 사례와 한국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성장 격차는 단순한 수출액 차이가 아니라 산업이 얼마나 한쪽에 쏠려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추격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서 갈린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쌓아 올리는 이 거대한 투자가 정작 다른 나라의 추격 속도보다 늦게 완공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속도전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셈입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 구조를 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7년 40%에서 2026년 34%까지 줄었고, 반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국내 수입 비중은 32%에서 39%로 늘었습니다. 안방까지 중국산 제품이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죠. 초격차를 외치는 동안 뒷마당에서는 이미 다른 셈법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들은 앞다퉈 몸집을 불렸고 정부는 성장률 숫자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작 내부의 부채 구조와 지역 간 불균형은 뒷전이었죠. 지금 이 프로젝트가 그때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같은 질문은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때와 비슷한 패턴이 다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무대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전력망과 지역 갈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멈춰서서 점검했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공급 계획과 지역 합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발표된 속도 그대로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일단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맞추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고, 전북은 여당과 정부 사이의 이른바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두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지역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만약 이 갈등들이 봉합되지 않은 채 공사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과 SK가 약속한 1,800조 원의 투자, 미국 빅테크와 맺은 9,500억 달러 계약, 이 숫자들이 실제 공장 준공 지연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전력 부족이 공사 지연을 부르고 공사 지연이 계약 이행 리스크를 부르고 그 리스크가 다시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 고리는 정말 어디선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 없이 끝까지 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만약 이 갈등이 몇 년 더 이어진다면 그 사이 대만과 일본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국가가 20년, 30년을 책임질 프로젝트의 초기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으신가요?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 모든 갈등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풀어도 벅찬 문제들이 전력망 갈등과 지역 소외론, 시민사회의 재검토 요구까지 겹치면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여러 개의 압력솥이 동시에 끓어오르는데 뚜껑을 열어줄 사람은 한 명뿐인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압력솥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터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동시에 터진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담당관까지 따로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관 한 명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터지는 갈등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직 하나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불씨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릴레이 국민보고회 일정만 봐도 호남과 충청, 영남을 잇따라 돌아야 하는 빠듯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갈등이 차에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 지역 발표가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죠. 이런 속도로 과연 지역 하나하나의 불만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균열, 결국 그 청구서는 누구 앞으로 날아왔을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지역 청년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들어서도 정작 석 박사급 엔지니어들은 문화 여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도 정작 그 일자리를 채울 사람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면 이게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소외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대구 경북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옆 동네는 400조 원짜리 공장을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없다는 감정,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피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이미 개발이 예정된 지역 원주민들의 몫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 대상이 된 주민들은 삶터를 옮겨야 하고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견뎌야 합니다. 화려한 청사진 속에 이들의 자리는 있었을까요? 이 외에도 청구서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 시설이 못 따라가면 운송비 부담은 입주 기업과 지역 중소협력업체가 떠안게 되고 전력망 확충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이나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며 아예 후보지 경쟁에서 빠진 지역들은 항의할 명분조차 갖지 못한 채 조용히 소외됩니다. 대기업들이 조단위 투자를 발표할 때마다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설비를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그 부담을 감당할 자금 여력이 중소기업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투자가 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아는 건 대기업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고 정작 그 땅에서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던 주민들은 뉴스를 통해서야 자기 동네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조단위 계약과 화려한 숫자만 반복되는데 정작 그 숫자 뒤에서 삶터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몇 초나 다뤄질까요? 결국 청구서를 받아든 사람들과 소리 없이 실리를 챙긴 사람들, 이 게임의 룰은 대체 누구를 위해 짜인 걸까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실리를 챙긴 쪽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협상 테이블에 처음부터 초대받은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는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조단위 반도체 공급 계약을 직접 따냈습니다. 지역 갈등이 뉴스를 채우는 동안 이들은 이미 다음 10년치 주문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협상력을 갖춘 자만이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냉정한 현실일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타이밍입니다. 국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국가 지원과 자체 투자 계획을 맞물려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LG는 영남에, SK는 서남권에 정부 발표 타이밍에 맞춰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타이밍을 먼저 읽고 움직인 기업과 뒤늦게 우리는 왜 없냐고 항의만 하는 지자체의 차이,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린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까지 이번 서밋의 총수가 직접 참석한 기업들은 단순 계약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와의 인적 네트워크 자체를 자산으로 쌓았습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비전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GPU 5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소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갖춘 AI 수소 시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새만금 부지에 기술 센터를 짓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전북이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 배분을 놓고 소외론이 나왔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파입은 못 받았지만 대신 피지컬 AI라는 다른 판에서 9조 원짜리 카드를 손에 쥔 셈이죠. 실제로 정부는 2026년 5월부터 7월 사이 새만금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 60여 개 가운데 83% 이상을 풀어주며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이 판에서 살아남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부의 속도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속도를 자기 계획에 미리 얹은 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조용한 승자들은 세 가지를 더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하나에만 올인하지 않고 자원과 소재, 데이터 센터까지 여러 축으로 리스크를 분산했고 실제로 이번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동행해 히토류와 리튬,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의 자원 협력 통로를 넓혔으며 국민연금공단도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온 소통 채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발표된 뒤에야 뉴스로 접하는 지자체나 중소기업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셈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또 하나의 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고 해외에서는 빅테크와 조단위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전력 공급 부담, 지역 간 갈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동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전기요금입니다. 신규 원전과 송전망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전력 수급 계획과 요금 개편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거주 지역에 따른 기회의 차이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이번 투자 지도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일자리와 부동산, 인프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발표될 지역별 후속 투자 계획과 전력 용수, 인프라 진척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소외된 지역이라도 이후 릴레이 국민보고회 일정에서 뒤늦게 투자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 셋째,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방향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한국 경제의 다음 10년, 20년을 좌우할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여러 지표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그 성과가 특정 지역,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까지 온기가 전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앞으로 나올 정책과 그 정책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성적표는 화려한 국민보고회 발표 자리가 아니라 몇 년 뒤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일자리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형 국책 프로젝트는 뉴스 한 편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몇 달, 몇 년에 걸쳐 나오는 후속 발표를 꾸준히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소외됐다고 느낀 지역도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웃고 있는 지역도 전력과 용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몇 년 뒤 발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의 발표가 아니라 내일의 실행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소외를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낙담하기보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실제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조용히 있는 지역보다 목소리를 내는 지역에 다음 투자가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는 걸 이번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한 발표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 몇 달 뒤에 나오는 후속 기사를 챙겨보는 습관입니다. 계약 체결 소식보다 실제 착공식과 준공식 소식이 훨씬 더 정직한 지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